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메리 켈이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승리하고 4년 더 총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메르켈 총리의 임기 종료를 의미하는 독일 총선이 26일로 다가왔지만 독일 언론의 평가에서 볼 수 있듯 그의 인기는 여전히 절대적입니다. 2005년 11월 독일 사상 첫 여성 총리로 건자에 오른 메르켈은 이번 선거에서 스스로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독일 역사상 자발적으로 퇴장한 첫 총리라는 새 기록을 남기려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동독 출신, 최초의 여성, 최연소 독일 총리로 시작해 동서독 통일을 이뤄낸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최장기간 재직 기록을 가진 메르켈은 16년 임기 마지막 한 달 동안에도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권력 누수 대신 칭송과 경의의 말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다음 총리 후보들이 앞다퉈 메르켈 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메르켈은 2006년 유럽연합 예산 분담금 협상, 2010년 유럽 금융위기 때 유로존 붕괴 저지, 2015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공격 중단 등 여러 난제에서 협상을 주도하며 독일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메르켈 총리는 과거의 책임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은 단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일본과 달리 나치 세력을 철저히 청산했고 오늘까지도 청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오는 10월 나치 수용소 경비원이었던 92세 전범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고 밝혀 나치 청산 의지가 굳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전범 세력과 그 후예들이 지금도 일본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국주의 사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반성을 하고 있어 일본과는 정말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독일과 비교당해 일본에서는 독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은 메르켈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독일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메르켈은 일본에 치욕을 안겨주었기 때문이었죠. 일본의 아베 총리 당시 일본과 독일의 만남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독일과 일본의 이미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은 현재 독일은 유럽 내에서 하위를 넘어 유럽 내 1위 국가로 도약한 반면 일본은 여전히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메르켈은 아베 면전에 일본의 이기적인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메르켈은 지금의 유럽이 통합되어 있는 것은 독일이 잘못을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과거 총괄은 전쟁 가해국과 피해국 간의 화해를 위한 전제라며 지적했습니다. 현재 과거에 대해 한국과 얘기할 것이 없다고 한 아베의 표정만 봐도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있었던 나치 침공 80주년에서 메르켈의 연설은 다시 한번 일본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메르켈이 아베 면전에 했던 말을 떠올리며 메르켈이 일본을 다시 초라하게 만들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은 심지어 G7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협력을 강조했으며 왜 대안은 한국과 하냐며 이상한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모습이야말로 도둑이 재발절인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과 독일의 역사 대응의 비교는 외신들도 집중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유력 매체는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는 행보를 보여온 독일과 달리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일본은 오히려 역사를 부정하고 주변국들의 영토까지 탐하는 일본의 만행을 심도 있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이탈리아와 독일과 함께 전범국인데 아직도 인권 탄압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이것은 2차 가해라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인들은 G7 정상회의 이후 한국의 국제사회에 자신들보다 빛이 나자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느끼기에도 이대로 가면 일본은 고립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 독일과 일본은 역사 문제 외에도 또다시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양국 모두 총리의 사임을 앞두고 있는데 총리 사임의 이유와 더불어 모든 면에서 일본의 상황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스가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후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스가 씨 사임했네. 불임치료의 보험 적용 확대. 처리수의 방수 결정, 토지 이용 규제법, 불경쟁화로 업계의 압력, 커드 성립 등 짧은 기간 동안에도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만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욕먹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불안한 시대에서는 누가 총리를 해도 욕을 먹을 거예요. 총리직을 노리는 정치인도 이 타이밍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스가는 사람이 좋아서 모두가 하고 싶지 않는 총리를 굳이 받아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나라의 리더를 맡은 것은 상당한 각오와 인내가 필요했겠죠.
신종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평가는 좋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의 한 국민으로서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시기에 총리가 되어 반일 언론의 몰매를 맞으면서도 백신 확보에 해외까지 나가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쉬지 않고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을 거라고 생각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일본인들이 얼마나 생각이 갇혀있고 한국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본인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어도 스가의 사임 발표와 동시에 일본 증시는 반등하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독일 메르켈 총리는 총리 임기 마지막까지 칭송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메르켈 총리의 마지막 임무로 일본은 또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마지막 행보는 국제기구와 함께 한국을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일 스페인의 ABC 뉴스는 메르켈 총리가 자신의 임기 마지막에 인공지능에 기반한 팬데믹 정보센터를 열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현재 세계는 사람들의 통행조차 막는 셧다운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 WHO와 독일 정부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보건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센터를 베를린에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WHO 사무총장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 정부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개설된 팬데믹 정보센터는 각국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 매체는 WHO와 독일 정부가 마련한 정보센터를 통해 미래의 보건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WHO와 독일 정부가 마련한 팬데믹 정보센터가 이러한 영향력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방역 모범 국가들의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같은 방역 모범국들의 대응을 벤치마킹하려는 것입니다. 메르켈 총리의 이번 프로젝트와 더불어 독일 내에서는 한일 갈등에 있어 일본의 문제점이 크다는 의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당국이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1년 연장하자 일본 정부가 독일에 강력 항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의 평화의 소녀상 설치 허가 연장에 대해 독일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미테구청은 일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소녀상이 미테구 모아비트 지역 미르켄가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특별 허가를 내년 9월 28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가토 장관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미테구 등의 설명 노력을 다해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설명에 대응한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장관은 계속 다양한 관계자에게 접근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끈질기게 설명하고 소녀상의 조속한 철거를 요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제3국에서의 위안부 관계 소녀상의 설치 움직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부터 양국 정부가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유사한 기회에 한국 측에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소녀상은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가 주도해 설치한 것이지 한국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어이없는 주장은 앞선 사례에서도 일어났는데요. 독일 드레스덴 판멜시 민속박물관장이 소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의 압박에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관장은 소녀상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반일이 아니라 기억의 문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압박은 주독일 일본 대사관 문화 담당 공사의 철거 요청부터 시작되었다며 소녀상을 철거하는 이메일을 하루에 100통 넘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사관 측은 자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독일이 지향한 것은 유대인 학살을 다루는 독일의 기억 문화라며 일본 정부는 독일 정부의 자세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 끊임없는 배상을 하고 빌리 브란트 총리가 무릎 꿇고 사과하기도 했지만 반면 일본은 모든 탓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오히려 일본 자신들한테 화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본의 모습이 전 세계인들의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아름다운 임기 종료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앞날을 응원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최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화상 공동회견을 통해 3국의 새로운 안보동맹인 오커스의 발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오커스는 3개 국가의 이름을 딴 협정입니다. 3국은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으로, 호주는 미국, 일본,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또한 3국은 국방과 외교정책의 고위급 교류는 물론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기술, 해저능력 등 안보와 국방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오커스 결성의 이유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꼽았으나 웰시는 대중국 포위망 구축이 주된 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다음날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어떤 지역 메커니즘도 평화 발전의 시대적 조류에 순응해야 하며 제3자의 이익을 겨냥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오커스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정작 직접적인 유탄을 맞은 나라는 프랑스가 되었습니다. 안보협정의 일환으로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8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과 상의 없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영국, 호주와 맺은 안보동맹인 오커스 등이 외교 군사적 현안에 잇따라 유럽의 동맹국들과 갈등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커스와 관련한 미국과 프랑스의 다툼은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단합이 과연 유지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섰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난 15일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를 발족한 뒤 호주가 미국 기술로 핵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호주와 맺었던 77조 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공급 계약을 날려버린 데 대한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끼리끼리 움직이면서 아무 말 없었다. 동맹국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격분한 프랑스는 지난 17일 이 문제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미국과 호주 주재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했고, 이어 이번 주 런던에서 예정됐던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과 벤 윌리스 영국 국방장관 간 국방회담도 전격 취소했습니다. 프랑스는 특히 미국과 영국이 오커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동맹국인 자신들과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피에르 테보 호주 주재 프랑스 대사는 귀국길에 오르기 전 엄청난 변화에 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 정상들은 지난 6월 영국 코널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은밀히 접촉해 오커스 결성을 논의했는데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까지 거론한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의 발언은 미국과 유럽 동맹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르드리앙 외교장관은 미국을 가리켜 그들은 세계적 수준에서 일정한 수의 약속을 뒤집고 있다며 아프간과 호주 협정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정말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올해 8월 말까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협의를 생략하다시피 했다는 점을 다시 거론한 것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상의를 거쳐 아프간에서 철군했다는 입장이지만 유럽 국가들은 아프간에서 미군의 도움 없이 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국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동맹국 간의 협의는 형식적이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유럽군 창설과 같은 안보에 대한 대미 의존을 줄일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오커스를 계기로 불거진 프랑스와 갈등이 큰 문제가 아니라며 사태를 봉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프랑스를 포함한 동맹의 지속성을 믿는다라며 우리는 코로나19의 계속된 위협과 기후위기 등 지구촌의 중대 과제에서 유럽 동맹국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EU가 호주와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도 중단시키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업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클레망 본 유럽 담당 장관은 20일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협상을 계속할 순 없다라고 했습니다. EU와 호주는 다음 달 12차 FTA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상당 기간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U 수뇌부는 프랑스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일 CNN 인터뷰에서 우리 회원국이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접받았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또한 미국, 영국, 호주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으며 베렌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 의장은 미국과의 허니문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뉴욕 맨하튼 바클레이 호텔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를 만나 호주만큼 가깝고 신뢰할 만한 동맹이 없다라고 말했으며 친분을 가시하듯 모리슨 총리를 스콧으로 부리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워싱턴 백악관으로 이동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도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오커스 사태, 프랑스 및 EU의 반발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1일 사설에서 프랑스가 분노한 진짜 이유는 그토록 싫어하던 앵글로색슨 국가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의
외교 전문가 루드 지라르는 20일 마크롱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과 영국을 도왔지만 결국 괴치급을 받았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오는 24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모리슨 총리, 그리고 스가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일본 총리까지 가세해 쿼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미, 일, 호주, 인도 4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결성한 쿼드가 대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패권도 배제하는 한편 영내 안정과 법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쿠스 출범으로 미국, 영국, 호주가 거리두기를 하는 프랑스가 대신 인도와의 밀착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인도의 산업적, 기술적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마크롱 대통령 언급에 비춰 조만간 프랑스와 인도 사이에 모종의 군사협력 조치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한편 세계의 시선은 뉴욕 유엔 총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프랑스 사이에 불거진 심각한 갈등을 프랑스 행정부 시절 악화됐던 미국과 유럽의 동맹관계를 재건하겠다고 공언했던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엔에서는 회동을 계기로 미국과 프랑스는 새로 불거진 갈등을 풀어나갈 해법을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위기에 빠진 양국 관계가 올해 유엔 총회의 각별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이번 유엔 총회는 BTS 멤버들이 참석했는데요. BTS 멤버들은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들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BTS의 리더 RM은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도출한 17개 목표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현재 세대이면서 앞으로 살 날이 많은 미래 세대로서 미래 세대와 현 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균형을 맞추고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누리기 위한 공동의 목표라며, 17개 목표 중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한 목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SNS에 의사를 표명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이홉 역시 준비하면서 다양한 답변을 들었는데 꿈과 열정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더라며,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환영의 세대라고 강조했습니다. BTS가 유엔 총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BTS는 이번 회의에서는 7명 멤버들이 함께 한국어 연설을 진행한 뒤 팬데믹 극복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 공연 영상을 유엔 회의장에서 공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2021년 9월 20일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대한민국이 역대 최고인 5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한국의 혁신지수 순위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을 넘어 혁신 최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13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부터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가 8위, 중국과 일본이 각각 12위, 13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보다 5계단 상승하며 상위 20개국 중 혁신 역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산업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이러한 투자가 무형자산의 창출, 확산으로 활발히 이어져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투입 부문 5개, 산출 부문 2개 등 총 7개의 평가 분야 가운데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는 인적자본, 연구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켰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 등으로 혁신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산출 부문 2개의 평가 분야가 지난해 10등에서 올해 5등으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한국의 세계 1위 세부 지표는 GDP 대비 특허 출원, GDP 대비 PCT 출원, GDP 대비 특허 패밀리, GDP 대비 디자인 출원, 인구 대비 연구원, 인구 대비 기업 연구원, 정보 온라인 서비스, 전자정보 온라인 참여, 하이테크 수출 비중 등입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글로벌 혁신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노력과 이에 따른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적 위기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만큼이나 기싸움이 치열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와 중국입니다. 호주와 중국의 기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양국의 기싸움 원인은 바로 석탄인데요. 중국은 호주와의 최대 교역품인 철강석 수입을 중단시켰다가 수급 불안으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석탄도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불안정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7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20년 5월부터 상승하던 발전용 석탄 가격이 지난 7월 10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발전기업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7월까지 총 전력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반면 공급은 받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유는 바로 발전용 석탄 수급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연간 발전용 석탄 소비량은 약 30억 톤, 이 중 27억 톤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대체해왔습니다. 수입량은 해마다 10%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 산업 구조는 수입선이 불안하면 화력 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수입선 불안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스스로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발전용 석탄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2019년 기준 중국은 발전용 석탄의 57%를 호주에서 조달했습니다. 무려 57%를 호주로부터 들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호주가 아닌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콜롬비아로 수입선을 바꿨습니다. 남아공과 콜롬비아는 둘 다 물류 부담이 큰 국가입니다. 게다가 남아공은 석탄에 불소가 함유돼 있다는 이유로 2014년 이후 수입을 금지했었습니다. 수입선 교체가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하자 결국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자력 강색 모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중국은 네이멍구 자치구의 노천 강산에 대해 채굴 승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2억 5천만 톤의 석탄을 채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문제는 설비를 깔고 제반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2-3년이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발전용 제철소형 석탄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전력 생산과 소비, 철강제 수급에 영향을 끼칩니다. 전기와 철강제는 산업의 핵심 동력입니다. 산업의 주요 동력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 산업 전반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투자와 생산, 소비 등 전 범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석탄업계에서는 물량 비축을 서두르고 있어 현재 석탄 가격이 불안정해지게 된 것이죠.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중국 당국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이멍구 자치구는 공급 가격을 올리는 일부 강산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SCMP는 정부가 가격 급등을 억제하려 하지만 앞으로 6개월간 석탄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 생산 측에선 보통 10월 중순부터 석탄을 비축하는데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 올 초부터 비축을 시작했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입장은 난처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호주의 상황은 어떨까요? 호주도 57%를 수출하던 중국이 문을 닫았으니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호주는 발빠르게 대체 구매선을 확보해 상당한 타격을 줄였습니다. 과연 호주는 타격을 얼마나 줄였을까요? 호주 조시 프라이덴버그 재무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올 6월까지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4억 달러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체국으로 수출이 44억 달러 늘었다. 언론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대체 구매처를 급하게 찾는 과정에서 호주 측도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경제만 놓고 본다면 중국과의 기싸움을 끝내고 수출입을 정상화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주도 손해를 감수하고 중국과의 수출입을 재개하지 않는 거겠죠. 이렇게 호주가 쉽게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중국은 경제 제재의 수위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철강석이었습니다. 이어 석탄과 보리, 와인, 소고기 그리고 랍스터까지 호주산을 막고 있습니다. 물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도 끊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행동은 호주 경제의 목줄을 재어 기어코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주는 경제가 중국의 파상 공세의 표적이 됐지만 주권과 핵심 이익의 문제를 보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아무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맞선 호주는 미국의 하웨이 때리기에 가장 먼저 가세했으며 코로나19의 우한 기원설을 조사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들었습니다. 중국의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도 강력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는 쿼드에 가입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전쟁에서는 상대를 파멸적으로 괴멸시키기 어렵습니다. 바로 대체 옵션이 있기 때문이죠. 발전용 석탄만 해도 중국은 자국 내에서 해법을 찾았고 호주는 대체 구매선을 구매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당황하지 않고 국산화를 이루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와 중국의 경제전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은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보통의 국가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범위까지 제재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 우리나라의 대중 의존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경제는 호주의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 중국과 경제적으로 격돌하게 된 경우 한두 개 하다 말겠지 같은 안이한 발상은 금물입니다. 둘째, 호주가 보여준 대체 구매선 확보 역량입니다. 호주도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결의 구도가 바뀌게 되면 조금씩 제재는 풀리고 교역은 정상화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가운데 호주 경제가 입는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호주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중국이 수요의 80%를 수입하고 그중 60%를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철광석입니다. 이걸 다 끊어버리면 호주 경제도 제대로 타격을 입지만 중국 경제는 주저앉습니다. 살을 얻기 위해 뼈를 내줘야 할 판인 것입니다. 이러한 호주의 상황을 한국에 대입해 봅시다. 호주의 철광석은 우리나라에는 반도체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볼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배경엔 AI, 5G, 빅데이터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분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돌리려면 반도체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반도체 자금률에 목매고 있지만 돈과 인력과 정책을 투입해도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는 분야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최첨단 장비의 목줄을 재고 절대 돌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메모리 반도체든 시스템 반도체든 어느 하나 시장 방어망에 구멍이 뚫려선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국과 초격차를 벌여야 하는 것이 사활적 국익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철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한국도 철광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산성이 낮아 아예 채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철광의 제조 원가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수준으로 다른 원자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 동시에 전 세계 철광석 시장에서 독점 같은 가점에 위치해 있는 호주가 철광석으로 한국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포스코 때문입니다. 호주의 로이힐 철광석 광산은 23억 톤의 철광석이 매장된 호주 최대의 단일 광산입니다. 그런데 해외 연료 투자에서 소극적이었던 포스코는 2010년 호주 행콕이 개발 중이던 로이힐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전격적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1조 2천억 원이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액을 해외 강산 개발에 투자한 것입니다. 호주 최대 강산이라는 이 개발 사업에 중국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2015년 10월 로이힐 광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11월부터 생산해 정확히 한 달 뒤부터 포스코는 안정적으로 철광석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현재 포스코는 총 소유량의 25% 이상인 1,500만 톤을 로이힐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받고 있으며 로이힐 광산 측은 투자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그해 무려 500억 원이라는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이힐은 세계 5위의 철강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로이힐에게 포스코는 최대 VIP 고객사인데요.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와 달리 한국과 호주는 오랜 기간 흔들리지 않는 우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주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양국 모두가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이상 스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위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